충청남도 논산시 연화리. 너른 논이 끝없이 펼쳐진 이 순박한 농촌 마을은 도시의 쉔요 혼요와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느린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곳이었다. 주민들은 드넓은 논과 작은 텃밭, 그리고 너그러운 자연이 내어주는 산물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다. 연화리에서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박철수 영감에게 2024년 6월 초의 후텁지근한 여름 더위는 익숙한 계절의 신호였다. 장마를 앞두고 미꾸라지들이 살이 오르는 시기가 온 것이다. 박 영감에게는 갓 잡은 미꾸라지를 듬뿍 넣고 구수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이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었다. 미꾸라지의 담백한 맛과 땀과 흙의 짭조름한 내음, 그것이야말로 고향의 맛이었다. 2024년 6월 14일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힘을 잃어갈 무렵 박 영감은 대나무 바구니와 낡은 통발을 챙겨 들고 어슬렁어슬렁 제갈벌로 향했다. 제갈벌은 마을 공동묘지 옆에 자리한 광활한 들판으로 세월에 깎여나간 흙무덤들이 둔덕처럼 솟아있고 잡초만 무성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 때문에 해질 엮이면 이곳에 잘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 영감은 달랐다. 그에게 죽은 사람들은 이미 제갈길을 간 이들이었다. 굶주림과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고 그는 믿었다. 박 영감은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눈으로 풀숲과 흙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그는 아무리 작고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굴이라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의 대나무 바구니에는 이미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미꾸라지 10여 마리가 담겨 있었다. 박 영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생각에 부풀었다. 오랫동안 버려져 무릎까지 풀이 자란 묵론에 다다랐을 때 박 영감의 눈에 유난히 이상한 굴 하나가 들어왔다. 보통 미꾸라지 굴보다 훨씬 컸고 입구는 동그랗게 파여 있었으며 파헤쳐진 흙은 아직 마르지 않은 새 것이었다. 그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자 유난히 굵고 힘좋아 보이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굴 입구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람을 보자마자 녀석은 잽싸게 굴 안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큰 놈이라니. 박 영감은 횡재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천천히 굴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굴은 이상할 정도로 깊었다. 손을 깊이 넣을수록 축축하고 서늘한 흙의 냉기가 느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그 큰 놈을 잡으려 애썼다. 그때 그의 손가락에 미꾸라지가 아닌 자잘한 것들이 오물오물 움직이는 무언가가 닿았다. 박 영감은 그것이 새끼 미꾸라지 떼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노인의 머릿속에 기쁨이 스쳤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미꾸라지 튀김까지 온 가족에게 대접할 수 있겠구나.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끼 미꾸라지들을 한 마리씩 굴 밖으로 꺼내 바구니에 담았다. 10마리, 20마리, 30마리, 잡을수록 안에는 여전히 많은 미꾸라지가 느껴졌다. 이 굴은 그야말로 보물 창고였다. 그는 팔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손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고 싶었다. 문득 그의 손끝이 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그랗고 단단한 물체에 닿았다. 돌은 아니었다. 표면이 매끄러웠고 기묘한 굴곡이 느껴졌다. 호기심이 발동한 박 영감은 손가락으로 물체 주위의 흙을 파내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물체는 꽤 무거웠고 지늘게 단단히 박혀 있어 한참을 낑낑댄 후에야 겨우 굴 입구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겉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황혼의 희미한 빛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냉기에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위아래 턱이 사시나무 떨듯 부딪혔다. 그의 주름진 손바닥 안에는 사람의 머리뼈, 해골이 놓여 있었다. 텅 비고 검은 두 눈구멍이 원망스럽다는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형태가 아니었다. 광대뼈와 턱뼈에 아직 부패가 진행 중인 살점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 역겨운 시치가 코를 찔렀다. 끔찍한 비명이 노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다 멎었다. 그는 해골을 떨어뜨렸다. 해골이 풀밭 위로 뒹굴었다. 그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뒤 허둥지둥 기어 일어났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대나무 바구니도 내팽개쳤다. 방금 잡은 수십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져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마을을 향해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가 뒤섞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귀신이다.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는 이 들판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무덤을 건드린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곳의 땅 한 뼘 한 뼘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 제갈벌 한가운데에 무덤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오래된 무덤이라면 어떻게 뼈의 살점이 아직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끔찍한 영상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니, 이건 귀신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일이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박 영감은 겨우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음산하게 감싸고 있는 들판 쪽을 돌아보았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무언가 불길한 예감,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한참을 망설이고 갈등하던 박 영감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곧장 연화리 파출소로 향해 사건을 신고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파출소는 즉시 논산경찰서에 보고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민준 경위가 이끄는 형사과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고요했던 제갈벌은 이제 손전등 불빛과 무전기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운명의 미꾸라지 굴 주변으로 반경 200제곱미터 넓이의 구역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최민준 경위는 풍상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팀원들에게 작업 시작을 지시했다. 고출력 조명 등 불빛 아래 현장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해골은 여전히 풀밭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검은 눈구멍은 말없는 고발처럼 보였다. 현장 감식팀이 꼼꼼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거리를 측정하고 아주 작은 흔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집했다. 피해자는 이곳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경위는 주변을 자세히 살핀 후 결론 내렸다. 굴 입구에 흑은 동물이 판 흔적과는 다르게 뒤섞여 있습니다. 범인이 얕게 구덩이를 팠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꾸라지 같은 동물들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시신의 일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발굴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관들이 전문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한 겹 걷어냈다.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삽이 흙을 파는 소리만이 들렸다. 약 40분 후 시신의 일부가 드러났다. 아직 부패가 진행 중인 연조직이 상당 부분 붙어 있는 유골이었다.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몸을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황급히 시신을 유기했음을 보여주었다. 시신이 완전히 땅 위로 올라오자 광경은 더욱 명확해졌다. 피해자는 얇은 꽃무늬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흙 속에 묻혀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발에는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골반과 두개골 구조를 토대로 초기 소견을 밝혔다. 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피해자는 여성,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사이로 추정됩니다. 남은 연조직의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점은 약 1년 전으로 보입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것은 진흙 성분의 혐기성 토양에 묻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피해자의 시신을 향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젊은 여성이 살해되어 이런 외딴 곳에 안매장되었다. 이 여성은 누구이며 누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가? 베테랑 형사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현장 감식은 자정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조심스럽게 전문 수습 가방에 담겨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어 정밀 감식을 받게 되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름 없는 유골은 사건을 영원한 미궁으로 빠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최 경위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논산 및 인근 지역에서 접수된 모든 실종자 신고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초기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실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사는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벽에 부딪힌 듯 했다. 그 후 며칠간 논산경찰서 형사관은 긴장감과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제갈벌의 이름 없는 백골 사건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각 형사들의 경험에 대한 조용한 도전이 되었다. 최민준 경위는 거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른 사건 파일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두 개의 텅 빈 눈구멍이 잊히지 않는 현장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방 안을 헤매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든 수사 방향은 의미가 없었다. 팀 전체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국과수에 달려 있었다. 최경희는 범인이 아무리 교활해도 진실은 종종 피해자의 몸에 가장 정직하게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2024년 6월 19일 아침 상세한 부검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다. 최경희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훑어보다가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서 멈췄다.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목이 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결론은 목에 있는 설골, 셔굿, 하이오잇 번에서 발견된 미세 골절에 근거한 것이었다. 설골은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직접 가해질 때만 부러지는 작은 뼈였다. 하지만 보고서의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최경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처럼 노련한 형사조차 책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기이한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법의관은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 핑크치아 현상, 핑티트 피어노메넌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피해자의 치아 구조를 정밀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치아 상아질이 비정상적인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얇은 범랑지를 통해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했다. 법의관은 보고서에서 핑크치아 현상이란 사람이 격렬한 질식 상태에서 사망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러운 산소 부족과 두경부 혈압 상승으로 인해 치수, 지쇄, 뇌 미세 모세 혈관들이 파열되고 여기서 흘러나온 혈액이 상하세관으로 스며들어 상아지를 내부에서부터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위조가 불가능한 흔적,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럽고 격렬한 죽음에 대한 말없는 고발이었다. 최경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그는 젊은 여성이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마지막 숨까지 삶을 위해 싸우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범인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순간을 겪게 했다. 형사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소식도 전해왔다. 얼굴의 연조직 대부분이 부패하여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찾을 마지막 희망은 발견된 두개골을 바탕으로 얼굴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법의학과 조형예술의 결합이 필요한 복잡한 기술로 많은 시간과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피해자의 두개골은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이 부서의 유일한 얼굴 복원 전문가인 김지연 경사가 이 도전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작은 작업실에서 김 경사는 작업을 시작했다. 두개골은 받침대 위에 정중하게 놓였다. 인종, 연령, 성별 분석을 바탕으로 그녀는 두개골 표면 곳곳에 작은 고무 마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각 마커는 얼굴 근육과 피부의 표준 두께에 해당하며 총 21개의 중요한 해부학적 기준점이 설정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전문 점토를 사용하여 기준점들을 연결하며 한 겹 한 겹 살을 붙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유연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점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을 되살리려는 듯했다. 생명력 없던 뼈에서 교근, 구륜근, 광대근 등 주요 근육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 위로 지방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층이 덮였다. 두 눈구멍에는 의안이 삽입되었고 입술은 치아 구조를 바탕으로 빚어졌다. 머리카락은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토대로 추가되었다. 최경희는 몇 번이고 작업 과정을 지켜보러 왔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피해자의 얼굴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름 없던 하얀 유골에서 또렷한 이목구비와 도톰한 입술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는 무언가 기적적이면서도 비통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오려는 영혼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굴 복원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최경희의 팀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 주변 지역을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연아리는 농촌 지역이지만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흥업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난 곳이었다. 특히 수많은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는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수사 인력은 여러 조로 나뉘어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형사들이 이들 업소에 접근할 때마다 침묵의 벽에 부딪혔다. 업주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종업원 관리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가씨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형사님. 한 노래방 업주가 형사에게 말했다. 며칠 일하다가 돈 더 주는 곳 있으면 바로 옮겨요. 어떤 애는 돈 좀 벌고는 고향 가서 결혼한다고 그만두고요. 우리는 그냥 일한 만큼 돈만 주지 걔들이 어디 가고 오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실이 그랬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 1년 전에 사라진 이름 모를 여성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거의 일주일간의 탐문 수사 끝에 각 수사팀은 성과 없음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만 가지고 복귀했다. 수사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다. 김지연 경사가 얼굴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온 것이다. 최경희는 서둘러 과학수사관리관실로 향했다. 작업대 위에는 점토로 만든 초상 조각상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약 25세 정도로 보이는 크고 슬픈 눈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었다. 조각상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촬영된 후 그래픽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살아있는 듯 자연스러운 초상 사진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식별 무기를 손에 쥔 최경희가 2차 전면 탐문 수사를 결정했다. 그는 피해자의 초상 사진 수백 장과 그녀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꽃무늬 원피스 사진을 인쇄하도록 했다. 그는 수사팀을 나누어 각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며 업주부터 관리자, 종업원 한 명 한 명에게 끈질기게 사진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업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 업소,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0번째 업소. 처음의 희망은 점차 피로와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이 여성은 정말 이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전면 탐문 수사 셋째 날 오후, 형사 2명으로 구성된 한 조가 작은 길 끝에 위치한 휴셜 마사지라는 이름의 업소에 들렀을 때 마침내 행운의 여신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곳은 황 사장이라 불리는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업소였다. 사진을 본 황 사장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형사가 원피스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원피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초상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빛이 스쳤다. 세상에, 혹시 미나 아니에요? 이미나. 형사는 금이라도 캔 듯 기뻤다. 사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성을 아십니까? 알죠. 그럼요. 황 사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게에서 거의 1년 일했어요. 예쁘고 착했죠. 그런데 그 애 일 그만둔 지 1년도 넘었어요. 부산 고향 내려가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왜 사진이 여기에 정말 그 아가씨가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80, 90%는 확신해요. 근데 미나는 왼쪽 눈꼬리 바로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황 사장은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꽃무늬 원피스도 자주 입었고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중요한 단서가 일치했다. 형사들은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최경희에게 보고했다. 마침내 그 모든 노력 끝에 비밀의 첫 번째 장막이 거친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황 사장이 낡은 장부에서 찾아준 정보에 따르면 이민아는 1998년생으로 고향은 부산광역시였다. 부산, 충청남도 논산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먼 거리였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수사팀의 다음 임무는 명확했다. 즉시 부산으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찾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이 잠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은 형사과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실마리조차 없던 사건에서 이제 그들은 이름과 고향, 불행한 여성의 과거와 연결될 첫 번째 끈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즉시 최민준 경위를 포함한 3명의 특별 수사팀이 꾸려져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이민아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도권과는 또 다른 남쪽의 공기는 덥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조금은 견딜만 했다. 황 사장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수사팀은 이민아가 살던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단층집이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앞에서는 작고 마른 체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여인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낯선 차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앞에 멈추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최경희와 팀원들은 차에서 내려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들이 지금부터 할 말이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최경희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온 형사들입니다. 신뢰가 많습니다. 따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민아 씨 맞으시죠? 딸의 이름, 특히 경찰서라는 말에 여인은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옷에 손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맞아요. 제가 미나 엄마 김순자입니다.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혹시 우리 애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김순자 씨의 질문은 형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경찰의 등장은 오직 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뿐이었던 것이다. 최경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닙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요즘 미나 씨가 집에는 자주 연락을 하나요? 그 말에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내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형사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은 횡했고 감나가는 물건이라곤 거의 없었다. 합판으로 된 벽에는 나이 든 남자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민아가 학창시절에 찍은 유일한 증명사진이 있었다. 맑은 얼굴과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여기 앉아서 물이라도 한잔하세요. 김순자 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미나가 일하러 멀리 떠난 지 1년이 넘도록 집에 안 왔어요. 처음에는 옆집 사는 애 통해서 돈도 붙여주고 하더니 1년 전부터는 그것도 끊겼어요. 저는 혼자 살고 애 아빠는 일찍 죽었어요. 저는 스마트폰 같은 건 쓸 줄도 모르고 옆집에도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려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낡은 전화기로 통화했을 때 곧 결혼한다고 자랑했어요. 신랑 될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인데 착하고 자기를 무척 아껴준다고요. 자리 잡으면 저 보러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요. 김순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칼처럼 밝혔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민아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사지업소 사장에게 했던 고향 가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꾸며낸 거짓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경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2장의 사진을 꺼냈다. 한 장은 피해자의 복원된 얼굴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꽃무늬 원피스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김순자 씨 쪽으로 밀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속 사람과 원피스가 낯이 익으신지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숙여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먼저 원피스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서서히 커졌다. 이 원피스 우리 미나 거예요. 걔가 일하러 가기 전에 제가 직접 이 원단 끊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사진 속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개골로 복원한 사진이 100%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모습을 절대 착각하지 않았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 미나, 우리 미나.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다. 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사님들? 작은 집안의 공기는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최경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힘겹게 나왔다. 어머님,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가 충남 논산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저희는 그 시신이 미나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순자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야. 사람 잘못 본 거야. 분명히 잘못 본 거라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마른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운 슬픔이 가련한 어머니를 덮쳤다. 형사들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위로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이 슬픔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 후 김순자 씨가 조금 진정되자 최경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100%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즉 DNA 감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순자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고된 얼굴 위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DNA 감식 요청은 딸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확언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를 얻은 후 형사들은 절차에 따라 김순자 씨의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했다. 떠나기 전 최경희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텅 빈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보며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떤 자의 범죄가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한 어머니의 남은 평생을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수사팀은 서둘러 논산으로 복귀했다. 김순자 씨의 DNA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수사팀 전체에게 긴장의 연속이었다. 모든 정황이 시신이 이민아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신원 확인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범인 추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돌아왔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와 김순자 씨의 유전자는 99.99%의 정확도로 모녀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논산시 연화리 제갈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머나먼 부산에서 온 젊은 여성 이민아였던 것이다. 결과를 받은 최경희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부산의 해당 지역 파출소에 연락해 김순자 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하고 그녀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동료의 전원에 따르면 딸이 정말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이웃들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사건은 이제 이름을 가졌다. 고통스러운 한 장이 닫혔지만 더 격렬한 또 다른 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제 논산으로 돌아가 타지에서 이민아가 살아온 삶을 되짚으며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범인을 찾아 나섰다. 수사팀은 머나먼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의 슬픔과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안고 논산으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의 칼끝은 이민아의 마지막 직장이었던 휴 마사지를 향했다. 이번에 형사들이 나타났을 때 분위기는 이전의 일반적인 탐문과는 달랐다. 그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살인사건 수사관의 자격으로 온 것이었다. 업주 황 사장은 미나가 정말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미나가 일하던 시기에 가게에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의 명단을 제공했다. 최경희는 미나의 옛 동료들, 특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을 직접 신문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민아의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미나는 이 업계의 다른 여성들과는 달랐다.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고 버는 돈은 모두 아껴서 고향의 늙은 어머니에게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조용한 성격 때문에 미나는 많은 손님들의 주목과 호감을 받았다. 그 애 정말 착했어요, 형사님. 미나와 같은 방을 썼던 지수라는 이름의 한 여종업원이 말했다. 밤늦게 놀러 다니는 일도 거의 없었고 일 끝나면 바로 방에 와서 쉬었어요. 저한테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몇 년만 더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모으면 고향에 내려가 작은 옷가게를 열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정말 끔찍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 누구와 갈등이나 다툼은 없었나요? 최경희가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너무 순해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손님들이 팁도 많이 주고 전화번호 달라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죠. 이것이야말로 수사관들이 기다리던 정보였다. 그 복잡한 관계 속에 범죄의 씨앗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난히 친하게 지내거나 집착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최경희가 다그쳐 물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해요. 하지만 제일 끈질기게 찾아오던 세 사람이 기억나요. 선물 공세에 데리러 오고 그 사람들이 제일 진심으로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최경희가 집중하며 말했다. 지수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김진태라는 35세 정도의 남자로 인근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자식이 있었지만 가게에 와서는 항상 미나만 지명했고 팁도 많이 주었다. 그는 미나가 자기 애인이 되어주기만 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미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 번째는 박도윤이라는 22세의 청년으로 시내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미나의 아름다움에 빠져 매우 열정적으로 구애했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와서 미나가 퇴근하기를 기다렸고 비싼 선물을 사주었다. 하지만 성격이 다혈질이고 집착이 심해서 미나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질투심에 불타가게 해서 소란을 피운 적도 몇 번 있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은 강태식이라는 30세 정도의 남자로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그는 앞에 두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끈기 있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말투가 온화하고 다정했다. 그는 가게 안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미나를 기다렸다. 그는 비싼 선물이 아니라 간식거리나 소박한 꽃다발을 주었다. 그는 미나에게 진심으로 좋아하며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 세 사람 중에 미나는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있었나요? 최경희가 물었다. 처음에는 다 거절했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복잡한 연애에 얽히기 싫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 화물차 기사 아저씨가 정말 끈질겼어요. 점점 미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퇴근할 때 그 아저씨 차를 타고 같이 가기도 했고요. 몇 번은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웃는 것도 봤어요. 지수의 증언은 수사팀에게 첫 번째 용의자 3명의 이름을 제공했다. 돈과 젊음의 열정, 그리고 진심이 뒤섞인 복잡한 삼각, 사각관계, 이 중 어떤 요소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최경희는 이것이 치정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범인은 이 세 남자 중 한 명일 것이며 거절당한 것에 대한 앙심이나 맹목적인 질투심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진태, 박도윤, 강태식 세 남자를 경찰서로 소환하라는 명령이 즉시 내려졌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은 가구공장 사장 김진태였다. 그는 형사들 앞에서 상당히 침착했다. 그는 이민아를 알고 지냈으며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네, 제가 그 아가씨를 좋아했던 건 맞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하죠. 이것저것 사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가 거절하더군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세 번째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제정신이 들었고 몇 번 거절당한 뒤에는 포기했습니다. 그 아가셔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거의 2년 전쯤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뒤로는 그 가게에도 안 갔고 전화나 문자도 한 적 없습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들은 그의 통화 및 문자 내역, 그리고 위치 기록을 조회했다. 결과는 지난 1년 반 동안 김진태와 이민아 사이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내와 공장 직원들의 진술 또한 그가 바람기는 있지만 아내를 무서워해서 외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진태의 알리바이는 상당히 견고했고 그에 대한 의심은 일단 보류되었다. 두 번째로 소환된 사람은 부잣집 아들 박도윤이었다. 김진태의 침착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상당히 거만하고 비협조적이었다. 아니, 왜 날 여기로 부른 겁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요? 미나라는 애가 누군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가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다. 최경희가 이민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살인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자 박도윤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척했다. 아, 이 여자 기억나요? 예뻤죠? 제가 좀 쫓아다녔는데 엄청 튕기더라고요.
안 넘어오면 많은 거지 여자가 얘 하나뿐입니까? 내가 왜 걔 하나 때문에 매달려요? 연락 안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이 여러 번 질투심에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던데 맞습니까? 박도윤은 약간 뜨끔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화나서 그냥 해본 소리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걔가 날 거절해서 짜증은 났지만 그 싸움 이후로는 질려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본 적도 없어요. 김진태와 마찬가지로 형사들은 박도윤의 진술도 교차 확인했다. 휴대폰 데이터 역시 그가 실종된 기간 동안 이민아와 연락한 기록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친구들 또한 박도윤이 미나를 쫓아다니다 실패한 후 금방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다고 증언했다. 성격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있었지만 박도윤 역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소환된 사람은 화물차 기사 강태식이었다. 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섰다. 이민아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형사들 앞에서 바로 눈물을 터뜨렸다. 건장한 성인 남자의 눈물이 거친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강태식이 흐느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반응은 앞선 두 사람과 확연히 달랐다. 그것은 그가 피해자에게 가졌던 깊은 애정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듯했다. 미나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최경희가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식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구애한 끝에 그녀가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해 연말에는 제가 그녀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기로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민아와 강태식은 연인이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었지만 동시에 강태식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었다. 치정살인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이었다. 강태식이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한 순간 용해선상의 무게추는 그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 철제 책상과 의자 2개만 놓인 작은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식은 중요 참고인에서 사건의 제일 용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최민준 경위와 마주 앉은 그는 계속해서 비통한 남자친구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처음 미나를 만났을 때 맑고 아름답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있던 그녀에게 받은 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진심으로 젊은 여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끈질기게 구애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말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태식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말했다. 그녀는 제가 자기가 처음으로 믿는 남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작은 집을요. 저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미나 씨를 만난 것은 언제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경희는 강태식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물었다. 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했다. 제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년 7월 초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일이 계속 운전만 하는 일이라 날짜 개념이 없어서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다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습니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녀는 제가 일만 하느라 자기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요. 말다툼이 좀 오가다가 그녀가 화를 내며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소한 연인들의 다툼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화가 풀리면 찾아가서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녀와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자취방에 찾아가 봤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제가 찾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괴롭고 자책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태식의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다툼, 여자의 토라짐, 남자의 후회, 그것은 이민아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최민준 경위처럼 노련한 형사에게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그럴듯할수록 의심스러운 점이 더 많았다. 그는 그 눈물과 고통스러운 표정 뒤에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막연한 직감이 들었다. 당신의 진술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경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은 이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조사가 끝난 후 강태식은 일단 귀가 조치되었지만 한조의 형사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 즉 강태식의 신상과 배경을 철저히 재조사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강태식이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진실한 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태식의 고향인 충남 서산시에 관할 파출소에 연락한 결과 형사들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정보를 발견했다. 강태식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6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의 아내 진 씨는 5년 전부터 일본에서 외화벌이를 하며 매달 꼬박꼬박 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올해 5살이 된 아들이 있었고 아이는 현재 강태식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의 폭탄처럼 터졌다. 이민아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남자의 실체는 처자식을 둔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순박하고 성실해 보이던 남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비열한 사기꾼의 초상이 드러났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형사들이 그의 고향 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자 역겨운 진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졌다. 아내가 타지에서 힘들게 벌어보낸 돈을 강태식은 자녀 양육에 쓰지 않았다.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여러 여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피땀 어린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아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지만 속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 남자의 덫에 걸린 수많은 여성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최경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사건의 동기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이민아는 연인의 진짜 얼굴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헤어지려 했고 격렬한 대립 속에서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식을 2차 소환하라는 명령이 즉시 떨어졌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온화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강태식은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취조실에 들어섰지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최경희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과 강태식이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강태식 씨,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서류들을 본 강태식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비통한 표정은 사라지고 당황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강태식이 더듬거렸다. 어디서 났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최경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진실하는 여자는 누구고 사진 속 아이는 누굽니까? 왜 지난번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강태식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와 제 아내는 감정이 없습니다. 아내가 외국에 나간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감정이 다 식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이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내가 귀국하면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신은 미나 씨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소. 그렇다면 그녀에게 당신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 있소? 말하려고 했습니다. 강태식이 우물쭈물했다. 하지만 그녀가 충격을 받고 저를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최경희가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그녀를 사랑했겠지?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내와 그녀를 동시에 속이면서 사랑했겠지? 전곡을 찔린 강태식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제가 미나에게 그 사실을 숨긴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가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후에 그녀가 어디로 가서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강태식은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사기꾼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자는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더 이상 그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완강한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식의 휴대폰은 압수되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디지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작업 끝에 그들은 강태식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에서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이민아의 죽음에 이르는 상세한 시나리오였다. 그것은 미나가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오간 메시지들이었다. 첫 번째는 미나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강태식 아내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의 글을 보냈다. 이 사람 누구야? 그 뒤로는 자신이 세 번째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고통과 분노가 담긴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왜 날 속였어? 결혼한 적 없다고 했잖아. 날 뭘로 본 거야? 미안해, 미나야. 내가 다 설명할게.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사기꾼. 우리 여기서 끝내. 미나의 이별 선언 후 강태식의 메시지는 점점 더 절박하고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애원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내가 허락 안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썼는데 그냥 간다고 끝낼 수 없어.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놈도 절대 널 가질 수 없어. 운명의 그날 밤 미나가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강태식의 휴대폰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닌 만남을 제안하는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늘 만나던 거기서 보자. 최경희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지막 비밀의 장막이 거친 것이었다. 그들은 동기뿐만 아니라 범행 전 범인의 심리 변화 과정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이 직접 쓴 글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이제 끝내야 할 때였다. 세 번째로 강태식은 취조실로 불려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유도 질문도 심리전도 없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동굴처럼 차가웠고 최민준 경위가 그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진실을 완전히 파악한 자의 확신에 찬 시선이었다. 최경희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하나씩 물건을 올려놓았다. 먼저 강태식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다음은 5살 아들의 출생 신고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외국으로 떠나기 전 그가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두꺼운 서류 뭉치, 그와 이민아 사이에서 복원된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전체를 상세하게 인수한 것이었다. 최경희는 그 서류 뭉치를 강태식 쪽으로 밀었다. 읽어봐. 강태식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익숙한 글자들, 사랑의 속삭임, 약속, 애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직접 타이핑한 광기 어린 협박의 말들에 고정되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과거의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는 그것들을 지웠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기술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이토록 생생하고 잔인하게 되살려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거짓과 완강함으로 쌓아 올린 마지막 방어벽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상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마침내 숨막히는 침묵 끝에 건장해 보이던 그 남자는 책상 위로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절망에 가득 찬 흐느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강태식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신음했다. 최경희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살인자에게 동정심은 사치였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린 진실이 필요하다.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왜 이민아 씨를 죽였나? 자백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강태식은 무너져 내리는 눈물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그가 그려냈던 진실한 사랑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이기심, 탐욕, 그리고 상실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강태식은 처음에 미나의 아름다움에 끌려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인정했다. 미나는 그가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착하고 순수했으며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 느낌을 주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아내에게서는 얻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그는 거짓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미나의 사랑을 얻고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강태식은 아내가 아껴서 보내온 돈을 거리낌 없이 썼다. 그는 미나에게 자취방을 얻어주고 비싼 물건들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그는 이 관계에 도박처럼 투자했다. 아내의 돈으로 다른 여자의 사랑을 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거지. 최경희가 그의 기억을 재촉하듯 말했다. 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내의 페이스북을 찾아냈더군요.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를 사기꾼, 악마라고 불렀어요. 당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이 애원하며 붙잡았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미나의 상처와 혐오감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강태식 내면의 악마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연인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미나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강태식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나에게 떠나고 싶으면 그래도 좋지만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쓴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헤어지려면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강태식이 말했다. 그것은 미친 숫자, 공황 상태에 빠진 자가 내뱉은 비상식적인 요구였다. 5천만 원. 그것은 그의 아내가 1년 넘게 보내온 돈의 거의 전부였다. 운명의 그날 밤, 그들은 강태식이 종종 화물차를 세워두고 쉬던 산업단지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서 만났다. 이민아는 해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왔다. 강태식이 돈을 요구하는 말을 듣자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분노했고 그가 인간성을 상실한 파렴치한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다. 미나의 말과 곧 잃게 될 돈에 대한 강박관념에 자극받은 강태식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강태식은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취조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강태식은 그 끔찍했던 순간을 토막토막 묘사했다. 그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세게 목을 졸랐다는 것만 기억했다. 놀라움과 공포로 커다랗게 뜨여있던 미나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자기 발치에 쓰러지고 나서야 손을 놓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강태식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생존 본능과 이기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자수하는 대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나의 가방을 뒤졌다.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부순 뒤 가는 길에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지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을 모두 가져갔다. 은행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비밀번호 없이 주유소나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는 슬픔에 잠긴 척 연인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태연하게 주유하고 음식을 사 먹고 계좌가 정지될 때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신 유기. 강태식은 시신을 그곳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살해한 여자의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유령처럼 어두운 밤거리를 헤맸다. 그는 옆 동네인 연아리의 제갈벌을 떠올렸다. 그곳은 외지고 공동묘지 근처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물차의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고요한 밤중에 그 화물차 기사는 차에 항상 실려있던 삽으로 얕은 구덩이를 팠다. 그는 미나의 시신을 그곳에 던져넣고 서둘러 흙을 덮어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시간과 잡초에 의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년여가 지난 후 생존을 위해 굴을 파던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연히 한 노인을 이끌고 그로 인해 자신의 끔찍한 범죄 전체가 정의의 빛 아래에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태식의 자백은 사건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모든 미스터리는 풀렸고 범인의 얼굴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것은 낯선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외모를 한 사람이었다.
탐욕과 거짓으로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사랑의 말로 감춘 자였다. 최경희는 자기 앞에서 무너져 우는 남자를 보며 마음속에 남은 것은 경멸뿐이었다. 그와 동료들의 일은 끝났다. 이제 법이 제 역할을 할 시간이었다. 강태식의 자백은 길고 험난했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제갈벌의 백골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서 명확한 범인과 엮여올 정도로 잔혹한 동기를 가진 사건으로 밝혀졌다. 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식은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최민준 경위와 그의 동료들에게 사건 해결의 안도감은 곧 더 무거운 임무, 즉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마주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렸다. 며칠 후 특별한 차량 한 대가 대전과학수사연구원을 조용히 떠나 남쪽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차에는 이민아의 유해가 실려 있었다. 1년 넘게 타지에서 억울하게 잠들어 있던 그녀를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길이었다. 미나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논산으로 와서 가여운 딸의 남은 것을 직접 인수했다. 깡마른 늙은 어머니가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껴안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을 본 그곳의 누구도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어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결코 아물 수 없을 것이다. 몇 달 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고인 강태식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잔인한 범죄 정황과 진실한 연인의 가면을 쓴 살인마의 이야기는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법원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도덕적 기반을 짓밟은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왔다. 법정하는 긴장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석에 앉은 김순자 씨는 퀭한 눈으로 멍하니 피고인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참히 빼앗아간 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피고인 강태식은 수갑을 찬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한때 준수하고 남자다워 보이던 화물차 기사는 이제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한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낭독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처럼 울리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용하고 마침내 잔인하게 살해한 전 과정을 폭로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피해자 가족석에서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공소장에서 강태식이 미나를 죽인 후 그녀의 은행카드를 사용해 돈을 쓴 세부 사항이 언급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었다. 피고인 신문에서 강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완강하게 버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의미 없는 말만 반복했다. 그 뒤늦고 상투적인 사과는 고통을 달랠 수 없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김순자 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은 채 약하지만 법정 전체가 숨죽여 듣기에 충분할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 우리 미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죽고 저 혼자 키웠습니다.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돈 벌어서 낡은 집도 고치고 늙은 저를 봉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자에게 속아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늙은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 없소. 당신의 사과는 내 딸을 살려내지 못해.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요. 법이 이 악마를 가장 엄한 벌로 다스려서 내 딸이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녀의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재판부는 수개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피고인 강태식의 행위가 극도로 심각하며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성의 완전한 타락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의 행위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 피고인 강태식을 살인죄 및 강도죄로 두 죄를 병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술렁였고 일부는 박수를 쳤다. 김순자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어깨를 들썩였다. 고통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의 마지막 눈물이 늙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사건은 막을 내렸다. 강태식은 끌려나가며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끝내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재갈벌에 끔찍했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 속으로 묻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돈과 저급한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자 아픈 상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은 순박하고 성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생명마저 짓밟을 준비가 된 악마의 영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 해질녘 고요한 들판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한 노인과 영원히 묻힐 뻔했던 끔찍한 비밀을 우연히 파헤친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를 때로는 정의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태양 아래 숨길 수 있는 범죄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